예, 시사정담 3인 3색 5월 18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5.18 강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입니다. 문 대통령이 드디어 이 역사적 복원을 위해서 오늘 참석하고 상당히 이렇게 감동적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의 최근의 인사평가하고 정치권 동향을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18 기념식, 작년하고는 완전히 이렇게 딴 세상이었죠. 예. 네, 상당히 이렇게 좀 가슴 찡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예. 작년 5.18 때 박성춘 전 보훈처장이죠. 예. 그 양반이 저걸 못하게 해가지고 님을 위한 행진곡도 못하게 하고 또 황교안 또 와서 전혀 엉뚱한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해가지고 이 유족들이 참석을 하지 않고 별도의 행사를 가지고 완전히 난장판 되다시피 그렇게 했는데, 원래 아마 강주에 계신 분들 또 그 자리에 참석하셨던 분들이 대단히 이 정권이 바뀌었다, 그러고 어떤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는 걸 가장 실감한 어떤 그런 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념사 자체가 대단히 역사적 의의를 제대로 짚어내고 또 유족들에게도 정말 가슴이 와닿는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어서 거의 울음바다가 되는 그런 역사적 현장이었습니다. 예. 기념사에서 문 대통령은 이 5.18 강주 민주화 운동의 어떤 헬기 사격을 포함한 완전한 진상 규명을 해내겠다. 사실은 이게 많은 세월이 흘렀으면서도 여전히 진상 규명이 제대로 안 된 게 제일 큰 문제였죠. 최근에 이렇게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서 이제 보여주다시피 이렇게 이제 광주 민주화 항쟁의 하나의 어떤 이렇게 왜곡된 그런 이제 기록물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제 진상 규명을 시키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더 이상 이렇게 광주 항쟁을 이렇게 폄하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이제 못하게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여러 언론에서도 드러났지만 지금까지 계엄군의 발포가 이 강주 시민들의 폭동 때문에 발포가 자의적 차원에서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조작된 거란 게 여러 언론에서 지금 보도됐죠. 예, 엊그저께 한겨레에서 특종으로 단독으로 보도를 한 것이 이제 당시에 보안사가 중심이 돼가지고 5.18 청문회 있기 직전에 그걸 조작을 했다. 그러니까 먼저 이제 시민들이 공격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걸 했다. 이런 식으로 조작했다는 게 드러났고, 또 이제까지 여러 차례 어떤 가정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또 발표자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 발표 명령자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히 규명해서 진실을 밝히고 또 책임자를 처벌하는 그런 것들이 더 지체돼서는 안 된다, 그런 걸 오늘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이 기념사 중에서 여러 좀 감동적인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중에서 어떤 이 5.18에 대한 어떤 이 미안함, 이런 부채감, 이런 부분들이 민주화 운동을 하게끔 내민 힘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5.18이 결국은 이번 촛불 혁명으로 개선돼서 이번에 대선 승리도 가능했다는 이야기도 하셨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이 역사의식 자체가 이 5.18에 대해서 아마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정확하게 또 이렇게 감동적으로 이렇게 서술한 것 같아요. 예. 무엇보다도 이렇게 5.18 정신을 이제 헌법 전문에 넣겠다. 이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강조한 대목인데, 헌법 전문에 들어가 있는 역사적 사건을 보면은 이제 3.1 운동과 4.19 민주 이념, 이 두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5.18 정신을 여기와 똑같은 학렬로 역사적 정통성을 부여하겠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5.18을 둘러싼 보수 진영의 끊임없는 이렇게 공격, 이런 것을 완전히 이렇게 종식시키겠다는
이제 역사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주가 먼저 국민 통합의 손을 내밀어 달라. 그래서 국민 통합의 어떤 또 길이라는 새로운 어떤 좌표도 제시한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동안 그 5.18을 강주의 어떤 그런 그 지역으로 축소시키려고 왜곡시키려고 하는 여러 차례 뭐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습니다만은 강주가 이 5.18 당시에 전국에서 그 항쟁이 있었고 그걸 기리기 위해서 전국에서 또 기리고 있다는 것 잊지 말고 강주가 먼저 손을 내밀어 달라 그런 말씀이었고 그것이 결국은 6월 항쟁으로 이어지고 또 올해 작년 촛불 혁명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 강주야말로 지금 그 민주정부 탄생의 가장 그 밑거름이었다 그런 걸 받들어 가지고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겠다 그런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문 대통령이 이렇게 이 작년 총선에서 상당히 이 강주를 비롯한 호남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참패했잖아요. 예. 예, 그 참패를 하면서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라 라는 어떤 이 요구도 상당히 빗발치고 했는데 이번에 압도적으로 어쨌든 강주를 포함해서 호남에서 지지를 이렇게 몰아주고 그것이 또 수도권에서도 압승으로 연결되고 상당히 감회가 새롭겠어요. 예, 이번 대선에서 강주에서 또 호남에서의 어떤 그런 압도적인 지지가 없었다면 이만큼 어떤 그런 이 성과를 거두고 또 어떤 힘을 받으면서 대통령에 취임할 수 있었겠는가 이런 점을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관통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인사가 착착 진행되고 있는데 국가기획자문위원장 그러니까 이 대선 후보 시절의 공약 부분들을 다시금 정리하는 이게서 하는 게 100일 프로젝트죠. 예, 사실상 이렇게 국가인수위원회 예. 역할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예, 거기서 김진표 의원이 임명하고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장관급인 부위원장에는 이용섭 전 의원을 갖다가 그걸 인선했어요. 예, 그러면서 돋보였던 게 친문 패권주의 핵심 측근이라 할 수 있는 양정철 비서관 그리고 최재성 전 의원들이 백의종군하겠다. 그리고 이호철 씨는 전 수석은 이미 외국으로 출국했다 그러죠. 예. 예, 양정철 비서관 또 뉴질랜드로 출국한다 그러고 이런 모습들이 또 상당히 좀 감동적이었어요. 예. 특히 잘 아시다시피 이호철 전 민정수석 국정상황실장이었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리고 양정철 경우도 삼철이라 해서 소위 이제 친문의 핵심으로 그렇게 회자가 됐었는데 이분들이 이 문재인 정부에 참여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일단 이선으로 물러서 가지고 대통령 당선시킨 것까지가 자신들의 임무였다 이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감동적으로 다가오고 있고 또 최재성 전 의원 그다음에 또 정청래 의원 이런 사람들이 전 의원 이런 사람들이 임명직에는 가지 않겠다 이런 걸 해가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자리를 물리 주는 모습을 취함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좀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고 봐집니다. 예. 그리고 공정거래위원장에는 이 재벌개혁의 어떤 상징인 김상조 교수를 내정했죠. 예. 그리고 보훈처장에는 여군 출신인 피우진 씨를 임명했고. 어쨌든 이제 경제개혁을 담당하는 기관은 공정거래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천명한 것이고 공정거래위에서 이렇게 재벌 이제 저격수로 이렇게 평가받는 이제 특히 이제 삼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이제 감시의 눈을 이제 번뜩이는 김상조 전 한성대 이제 교수를 이렇게 후보자로 임명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공정거래위가 재벌 개혁에 총대를 메고 갈 것이다라는 것을 예고하는 대목입니다. 예, 김상조 교수는 지난번 특검에서 이 부회장 구속영장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이렇게 큰 역할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게 이 재벌들은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 피우진 보훈처장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제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그런 인사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보훈처라는 것이 우리나라 이제 군 장성 출신들이 포진하고 있으면서 소위 어떤 이 보수 내지는 반공 뭐 이런 거를 기치로 내거는 어떤 그런 한 상징적인 어떤 그런 단체입니다. 물론 뭐 그런 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자유총연맹이다, 또 적십사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어떤 보수의 어떤 그런 온상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상징성이 큰 조직 중에 하나가 보훈처인데, 여기에 여성을 더군다나 장성 출신이 아닌 영관급 출신을 임명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파격적이고, 앞으로 소위 말해서 어떤 군 출신 어떤 그런 인사들의 반발이 상당하리라고 보는데, 얼마나 잘 몫을 해낼지 우리가 격려하고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각은 총리가 아직까지 청문회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청와대에서도 외교안보 라인과 경제라인 인선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은 좀 많이 지적되는 편입니다. 예, 외교안보 라인 부분들에 거론되는 분들은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사검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고려될 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도 이제 누구를 선택하느냐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예민한 부분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경제 라인이라든가 다른 부처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내각 인선할 때 항상 작용하는 이제 지역 안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고려 요인인데, 특히 이번에는 이렇게 야당과 협치 부분들이 변수로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또 한 가지가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루어진 인사들은 좀 대통령이 자신이 있는 부분들은 빨리빨리 인사를 했다. 근데 이제 지금 남겨진 외교 안보 라인하고 경제 분야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지금 이 난제가 놓여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서 자칫 삐끗하면 문재인 정부가 실패할 위험성이 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신중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외교안보실 자체가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정의 어떤 그런 컨트롤 타워 역할을 사실은 부인을 하고 자꾸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다면, 지금은 컨트롤 타워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국민 안전까지도 책임을 지겠다, 그런 거기 때문에 국정 외교안보 상황실장 이 부분을 누가 맡느냐는 게 굉장히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다음 주는 차관 인사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렇죠.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장관 인사는 총리가 국회에서 동의받은 이후에 제청을 받아서 하는 방식이 되지 않겠나, 이런 가운데서 어쨌든 간에 마지막 인선에서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 이제 외교안보 위기 속에서 그동안 정상 간의 어떤 대화가 이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끊겼었는데, 그 정상화를 위해서 지금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EU 등 유럽의 특사들을 다 이렇게 지금 나가는 걸로 돼 있죠. 그래서 이미 이제 어제부터 출발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이 미국이나 중국에서 특히 사드 문제 때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특사로 선정된 면면들을 보면 아마 비중들이 굉장히 높은 인사들이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그만큼
의미를 두고 접촉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김희중 주교 같은 경우에는 또 그 교황청에 특별히 그 보내가지고 그 어떤 메시지와 또 그런 이 가톨릭 신도로서의 어떤 그런 당선된 그런 것도 의미 부여를 하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아마 그 6월달, 7월달 넘어가면서 정상 외교가 본격적으로 복원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본격적인 그 외교의 활성화가 보이지 않겠나, 가시화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오늘이 18일이니까 10일 날 같으면 겨우 일주일 정도 지나갔는데 세상이 정말 많이 바뀐 듯한 이 문 대통령이 정말 속도전으로서 이렇게 인사면 인사, 정책이면 정책, 그리고 그 외교안보 부분이면 외교안보 부분,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 이런 부분에서 정말 속도전으로 정신없이 지금 이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지시 1호, 2호, 3호, 4호를 갖다가 하면서 민생에 가장 밀접한 부분들에 대해서 일자리, 미세먼지, 그 다음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런 부분들에서 하는 걸 보고 국민들은 정말 준비된 대통령으로서 어떤 든든하다 하는 그 평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이렇게 그 개혁과 통합에 박차를 가하시길 바랍니다. 정치권 동향은 어쨌든 간에 여당인 민주당에서 원내대표가 바뀌었고, 제2야당이죠. 국민의당에도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되었습니다. 이제 실제로 협치하면 핵심은 국회와의 협치인데, 원내대표들 간략하게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예, 우원식 원내대표가 이제 민주당에서 선출이 됐고, 국민의당의 김동철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는데, 아마 국민의당하고 이 민주당 간에는 원내대표 간에 상당히 이제 친분이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잘 갈 거고, 또 마찬가지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우원식 의원과 같이 노원 쪽에서 같이 의원 활동을 했었고, 지금은 창원에 내려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관계들이고 하기 때문에 잘 되지 않겠느냐. 다만 이제 바른정당하고 이제 자유한국당 이 문제인데, 아마 내일 오찬을 지금 대통령이 초청을 해갖고 이 오찬이 진행될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저게 있지 않겠느냐. 결국은 아마 내일 오찬에서 이 총리 청문회 문제, 그 다음에 또 추경 문제, 이런 것들이 거론이 되면서 협치를 위한 어떤 야당의 협조, 또 그 다음에 대통령이 어떤 스스로 야당과의 어떤 그런 접촉을 통해서 협치를 열어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내일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 청와대 오찬 어떻게들 예상하십니까? 우선 각 당 원내대표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은 이제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가장 이렇게 민감 부분은 협치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자기 쪽에 유리하게 끌고 갈 것인가.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최근의 모습을 보면은 이제 보수 진영을 결집하기 위해서 좀 문 대통령과 각을 세우려고 하는 모양새를 연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문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일자리위원회, 특히 일자리 창출에서는 추경 예산 부분들이 굉장히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이제 각 당 원내대표들에게 협조 당부,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렇게 이낙연 후보자에 대한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쪽에 대해서 간단 이제 부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우택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지난 정부에서 통과하지 못했던 이 자칭 개혁 입법, 규제 프리존법, 규제 프리존법하고 예. 서비스 발전 기본법인가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야기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의 첫 번째 청와대 모임, 이 협치의 어떤 이 새로운 어떤 이 방향과 내용들이 나와주기를 기대합니다. 이 제1야당이 됐죠. 자유한국당이 107석으로서. 예. 그런데 전 대선 후보와 현재의 대표, 또 한편으로는 친박들 간에 이 상당히 좀 갈등이 심상치 않습니다. 예, 너무 거친 말들이 오가고 있고, 또 이제 그게
이 상대에 대해서 이 정계 은퇴 이야기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본격적으로 어떤 이 한판 승부가 겨루지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는데, 그러나 좀 우려되는 것은 이 정말로 이 지금 자유한국당을 보는 국민들 시선이 곱지 않다. 그리고 그 내부에서 어떤 그런 그걸 하더라도 어떤 그 신보수의 어떤 방향이나 이념을 놓고 하고 또 서로에 대한 어떤 그런 이 존경심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렇게 너무 막 나가는 뭐 바퀴벌레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나 술 먹었나 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하는 걸 보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참 언짢은 장면이다. 그리고 그러면서 또 새 정부에 대해서는 야당으로서 각을 세우겠다고 하는데, 저러면서 각을 세우는 것을 누가 곱게 보겠느냐 이런 생각도 시각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진보와 보수의 균형, 그리고 그 여당과 야당, 특히 제1야당의 어떤 이 정말 품격, 이런 부분들이 그 국정 운영에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자유한국당의 정말 보수의 몰락이라까지 이야기되는 이런 그 국정농단 사건 이후에 대선에 참패를 딛고 정말 보수의 어떤 새로운 깃발 속에서 이렇게 다시 이 새로운 출발을 하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